정글은 모든 것을 삼킨다. 돌도, 신전도, 왕의 이름도. 중앙 아메리카의 열대우림 깊숙한 곳, 안개가 새벽마다 땅을 적시는 그곳에 그들은 잠들어 있다. 계단은 이끼로 뒤덮였고 신전의 벽은 나무 뿌리에 갈라졌으며 한때 수만 명이 외치던 광장은 이제 원숭이와 제규어만이 지나가는 고요 속에 묻혀 있다. 바람은 돌 틈새를 지나며 낮은 신음을 내고 열대새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친다. 이곳은 침묵의 도시들이다. 마야의 유적지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이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유럽의 도서관에도 학자들의 논문에도 이 이름은 없었다. 마치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19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잉카와 아즈텍은 스페인 정복자들의 기록 덕분에 어렴풋이 알려져 있었다. 황금 도시, 피의 제물, 정복자 코르테스의 칼날. 그러나 마야는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었다. 정글이 모든 흔적을 감춰버렸기 때문이다. 500년 동안 나무 뿌리가 신전을 감쌌고 이끼가 문자를 덮었으며 침묵이 광장을 채웠다.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 현지인들조차 그 돌무더기를 두려워하며 피해 다녔다. 귀신이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천년의 유령이 그곳을 걷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1839년 2명의 남자가 그 침묵을 깨뜨렸다. 미국의 변호사이자 외교관이었던 존 로이드 스티븐스, 그리고 영국 출신의 화가 프레더릭 캐더우드. 스티븐스는 모험을 꿈꾸는 낭만주의자였고 캐더우드는 이집트와 중동을 그려온 베테랑 탐험 화가였다. 이 둘은 중앙 아메리카에 전설처럼 떠도는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길을 나섰다. 스페인 식민 시대의 오래된 문서에 흘러나온 단편적인 기록들, 정글 속에 거대한 돌 건축물이 있다는 애매한 증언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고 벨리즈 해안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됐다. 여정은 처음부터 지옥이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일대는 내전으로 불타고 있었다. 군벌들이 서로를 죽이고 마을은 약탈당하고 길은 무법천지였다. 정글은 말라리아를 품은 모기떼와 독사, 그리고 숨을 막히게 하는 습기로 가득했다. 낮에는 40도를 넘는 열기가 피부를 태웠고 밤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텐트를 두드렸다. 길은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수백 년 전에 사라진 길이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고 진흙을 헤치고 강을 건너며 나아갔다. 노새는 진흙에 빠져 죽었고 짐꾼들은 중간에 도망쳤으며 식량은 곰팡이로 뒤덮였다. 캐더우드는 열병에 시달렸고 스티븐스는 여러 번 산적과 총을 겨눈 채 마주쳤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집착이 그들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마침내 코판강 근처의 정글 한가운데에서 나무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돌이었다. 하지만 그냥 돌이 아니었다. 거대한 돌기둥이 나무 사이로 솟아 있었다. 인간의 얼굴, 깃털 달린 뱀, 복잡하게 얽힌 기하학적 문양들, 눈, 코, 입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돌 속에서 신이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이자 언어였고 역사였다. 스티븐스는 숨을 죽인 채 그 앞에 섰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알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캐더우드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페트라의 신전도 그려본 그였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다. 그날부터 몇 주 동안 캐더우드는 매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유적을 그렸다. 그는 사다리를 세우고 돌에 매달려가며 모든 세부를 기록했다. 그의 드로잉은 사진처럼 정밀했다. 돌의 균열 하나, 문양의 곡선 하나, 심지어 이끼의 위치까지 놓치지 않았다. 열병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모기가 얼굴을 물어뜯었지만 그는 계속 그렸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을 바꿀 발견임을. 그리고 그 그림들은 나중에 책으로 출판되어 유럽과 미국 전역에 충격파를 보냈다. 런던의 살롱에서, 뉴욕의 대학 강의실에서, 파리의 카페에서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정말 아메리카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당시 학계의 반응은 복잡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건축물이 원주민의 작품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인이 대서양을 건너 세웠을 것이다. 페니키아 상인들의 식민지였을 것이다. 혹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부족의 후손이 세운 도시일 것이다. 19세기 유럽의 인종적 편견은 그만큼 뿌리 깊었다. 야만인, 이런 정교한 문명을 세울 리 없다는 믿음.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확신했다. 그는 책에 단호하게 썼다. 이것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산이다. 그들 자신의 손으로, 그들 자신의 상상력으로 세운 문명이다. 이집트도 그리스도 아닌 오직 이곳의 것이다. 그 선언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옳았다. 그리고 역사는 그를 증명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도시들이 정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티칼에 솟아오른 피라미드들, 팔렌케의 우아한 궁전, 우샥툰의 별을 읽는 천문대, 칼락물의 수십 개 석비들, 하나씩 천천히 도시들이 깨어났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돌에 새겨진 문자로, 계단에 스며든 피의 흔적으로, 무너진 벽의 균열로. 이곳엔 여전히 1000년 전의 숨결이 남아있다. 별을 읽고 시간을 기록하고 신과 대화하던 이들의 숨결이.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숨결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이 왜 번성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말없이 사라져갔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정글 속에 이토록 경이로운 도시를 세운 이들은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그 답은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옥수수, 마야어로 익심 IXM. 그들에게 옥수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였고 신화의 근원이었으며 문명의 토대였다. 마야의 창조 신화 포폴 부폴 무유에 따르면 신들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다. 처음엔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비에 녹아 무너졌고, 나무로 만들었지만 영혼이 없어 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들은 흰 옥수수와 노란 옥수수를 갈아 반죽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간의 살과 뼈를 빚었다. 그제야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신을 숭배할 수 있었다. 마야인들은 스스로를 옥수수의 사람들이라 불렀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정체성이었다. 아침 식탁에 토르티아 한 장, 축제에 타말레 한 덩이, 제의의 제물로 바쳐지는 옥수수 가루 한 줌. 그 모든 것이 신성했다. 신의 몸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몸이었다. 토양은 얇고 영양분은 빠르게 고갈됐으며 비는 폭우로 쏟아져 씨앗을 쓸어갔다. 햇빛은 울창한 나무 사이로 겨우 스며들었고 병충해는 끝없이 농작물을 갉아먹었다. 일반적인 농업 방식으론 도저히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었다. 이집트의 나일 강처럼 비옥한 범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메소포타미아처럼 넓은 평야가 펼쳐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천재적인 해법을 찾아냈다. 계단식 농업으로 가파른 산비탈을 층층이 논밭으로 바꿨고 습지를 개간해 치남파라 불리는 인공섬 농장을 만들었으며 화전 재배를 정교하게 순환시켜 땅이 회복할 시간을 줬다. 한 구역을 2, 3년 경작한 뒤엔 10년 이상 휴경시키며 숲이 다시 자라나도록 했다. 도시 곳곳에는 거대한 저수지가 파여 있어 건기 동안에도 물을 공급했다. 티칼에만 13개의 거대 저수지가 있었다. 이 모든 기술은 단순한 노동력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의 대화였고 수백 년에 걸친 관찰과 실험의 결과였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가 문명의 심장박동이었다. 그것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췄다. 그리고 그 문명의 정점에는 왕이 있었다. 하지만 마야의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쿠울 에이조, 즉 신성한 왕이라 불렸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하늘과 땅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 왕의 임무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역할은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해가 매일 떠오르도록, 비가 제때 내리도록, 옥수수가 자라도록, 이 거대한 우주의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만약 가뭄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탓이었다. 신과의 소통이 끊긴 것이었다. 그래서 왕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다. 자신이 여전히 신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피였다. 왕 자신의 피였다. 제의는 신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열렸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피라미드 꼭대기. 왕은 화려한 깃털 머리 장식을 쓰고 제규어 가죽 망토를 두르고 옥으로 만든 장신구를 걸쳤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곧 피로 물들 예정이었다. 왕은 가시가 밝힌 노끈을 가져왔다. 가오리 가시로 만든 날카로운 도구였다. 그리고 자신의 혀를 뚫었다. 혹은 남성 생식기를 관통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비명을 삼키며 왕은 피가 떨어지도록 내버려뒀다. 피는 나무 껍질 종이 위에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신성한 잉크. 그리고 그 종이는 불에 태워졌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향과 피의 냄새가 뒤섞인 연기. 신에게로 가는 메시지. 고통과 피의 손실로 정신이 희미해지는 순간 왕은 환영을 보았다. 연기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깃털로 뒤덮인 거대한 뱀, 비전 서펀트라 불리는 신성한 존재. 뱀의 몸은 구름처럼 흔들렸고 비늘은 별빛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뱀의 입이 열렸다. 그 안에서 조상의 영혼이 나타났다. 죽은 왕들, 위대한 전사들, 신들의 사자들. 그들은 왕에게 말을 건넸다.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전쟁의 시기를 알려줬다. 이것이 마야 왕권의 본질이었다. 피로 쓴 계약서. 나는 나의 고통을 바칠 테니 당신은 우리를 지켜달라. 신에게 바치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신성한 선물. 자기 자신의 생명 그 자체. 그리고 백성들 역시 그들의 몫을 다했다. 농부는 옥수수를 바쳤고 장인은 예술을 바쳤으며 전사는 용기를 바쳤다. 여자들은 배틀에서 천을 짜며 기도했고 사제들은 밤새 별을 관찰하며 달력을 계산했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의였다. 모든 것이 신성했다. 씨 뿌리는 행위도, 돌을 깎는 행위도, 아이를 낳는 행위도. 일상의 모든 순간이 우주적 리듬에 맞춰 흘러갔다. 마야인들은 하늘을 읽었다. 별의 위치로 파종 시기를 정했고 달의 주기로 수확을 계획했으며 태양의 움직임으로 제의를 올렸다. 그들의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와 인간이 함께 숨쉬는 악보였다. 하늘이 연주하고 땅이 화답하고 인간이 춤추는 끝없는 교향곡. 농부가 밭을 갈 때 그것은 대지의 살을 여는 행위였다.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심는 의식이었다. 수확할 때 그것은 신의 선물을 받는 감사의 순간이었다. 삶과 신앙이 하나였다. 밤이 되면 왕과 사제들은 신전 꼭대기에 올라 하늘을 바라봤다. 은하수가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수백만 개의 별이 쏟아져 내렸다. 마야인들은 은하수를 사크베, 싹베, 즉 하얀 길이라 불렀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걷는 길. 별들은 신들의 눈이었고 행성들은 신들의 발자국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어느 날 금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달이 어떻게 차고 기울었는지,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그 기록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드레스덴 코덱스에 적힌 금성표는 584일 주기를 완벽하게 계산해냈다. 현대 천문학과 오차가 단 이 시간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시간은 반복되기 때문이었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었고 과거를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읽었다. 하늘이라는 책을, 별이라는 문장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찾았다. 하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문명. 그것이 마야였다. 옥수수의 사람들, 별의 독서자들,
피로 신과 계약을 맺은 이들. 그들은 믿었다. 이 계약이 영원하리라고. 하늘이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하지만 하늘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마야인들은 그것을 기록해야 했다. 영원히 보존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자를 만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 중 하나를, 마야 문자. 그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 각각의 글리프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인간의 얼굴, 동물의 형상, 신들의 상징이 섬세하게 조각되거나 그려졌다. 어떤 글자는 제규어의 머리였고, 어떤 것은 해골이었으며, 어떤 것은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었다. 한 글자 안에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자들은 단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자체를 품고 있었다.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가 복잡하게 결합된 시스템. 하나의 단어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개였고,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도 여러 개였다. 유연하고 시적이고 무한한 조합이 가능한 언어. 글자 하나하나가 선택이었고, 그 선택 속에 의미가 담겼다. 스페인 정복 이후 수많은 마야 문서가 불태워졌다. 디에고 데란다 주교는 1562년 수천 권의 마야 책을 한꺼번에 불태웠다. 악마의 글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 남은 것은 단 4권의 코덱스뿐이다. 드레스덴 코덱스, 마드리드 코덱스, 파리 코덱스, 그리고 그롤리의 코덱스. 거기엔 천문계산, 재해달력, 신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돌에 새겨진 문자는 살아남았다. 신전의 벽에, 계단에, 석비에 수천 개의 글리프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누군가 다시 읽어주기를. 그리고 그 침묵은 1000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문자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마야의 수체계였다. 그들은 점과 선, 그리고 조개 껍질로 숫자를 나타냈다. 점 하나는 1, 선 하나는 5, 조개 껍질은 0이었다. 20진법 체계,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두 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0의 존재였다. 제로, 무. 마야인들은 독립적으로 세계 최초로 0의 개념을 발명했다. 인도와 거의 동시에. 하지만 완전히 독자적으로. 0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완성을 의미했다. 순환의 시작이자 끝. 조개 껍질 모양의 0은 씨앗을 상징했다. 겉보기엔 빈 것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담긴 존재. 이 개념으로 그들은 천문학적 계산을 수행했다. 수백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고 수백만 년 후를 내다보는 계산을.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일을 그들은 돌과 종이로 해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달력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마야의 달력은 하나가 아니었다. 세 개의 달력이 맞물려 돌아갔다. 첫 번째는 철킨설킨, 신성한 달력, 260일 주기. 20개의 신성한 날 이름과 13개의 숫자가 조합됐다. 아기가 태어난 날의 이름이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했다. 어떤 날은 축복받았고 어떤 날은 저주받았다. 전쟁을 시작할 날, 결혼할 날, 제의를 올릴 날이 모두 촐킨에 적혀 있었다. 두 번째는 하아브, 태양력, 365일, 18개월에 각 20일씩, 그리고 마지막에 불길한 5일이 붙었다. 와예브 웨이입이라 불린 이 5일 동안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신들이 잠든 시간, 위험한 시간, 사람들은 집안에 숨어 지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장대한 달력, 장기력, 롱카운티. 이것은 마야 문명이 시작된 날부터 세는 절대 연대였다. 서기기원전 3114년 8월 11일, 그날 마야의 우주가 창조됐다. 신들이 옥수수로 인간을 빚은 날.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시간이 흘러나왔다. 하루를 킨킨, 20일을 위날, 360일을 툰툰, 7, 200일을 카툰, 144, 0일을 박툰이라 불렀다. 그들은 이 거대한 숫자들을 돌에 새겼다. 9.150병에 이 왕이 즉위했다. 10.2, 5.814에 이 전투가 벌어졌다. 시간이 구체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했다. 과거는 기록됐고 미래는 계산됐다.
밤마다 사제들은 신전에 올라 별을 관찰했다. 금성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금성은 단순한 행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신 쿠쿨칸의 상징이었다. 금성이 지평선에 나타나는 날, 전쟁이 시작됐다. 금성이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날, 적을 공격했다. 584일 주기의 금성 달력은 완벽하게 계산됐다. 몇백 년 후의 금성 위치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식과 월식도 예측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순간, 신들이 싸우는 순간, 그 순간엔 제의가 절정에 달했다. 피가 더 많이 흘렀다. 왜냐하면 하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개입해야 했다. 마야인에게 시간은 직선이 아니었다. 과거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원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했다. 모든 것은 반복됐다. 왕조가 일어났다 무너지고 도시가 번성했다. 쇠락하고 신들이 만들었다. 파괴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지혜였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기록했다. 돌에, 종이에, 벽에. 왕의 이름, 전투의 날짜, 동맹과 배신, 승리와 패배. 모든 것이 기록됐다. 왜냐하면 시간은 순환하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었다. 우주는 하나의 책이었다. 그리고 마야인들은 그 책을 읽는 자들이었다. 별의 언어로 쓰인 책, 시간의 리듬으로 엮인 책. 그들은 매일 밤 그 책의 페이지를 넘겼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산했다. 숫자와 문자, 별과 달력, 신화와 역사가 모두 하나로 얽혀 있었다. 세상은 혼돈이 아니었다. 세상은 질서였다. 읽을 수만 있다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마야는 이해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하늘의 리듬을, 시간의 비밀을, 신들의 뜻을. 평화롭고 신비로운 밤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언어를 해독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들의 힘이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질 것이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흘렀다. 서기 750년경 마야 문명은 정점에 도달했다. 티칼의 피라미드들은 정글 위로 솟아올랐고 코판의 석비들은 왕들의 업적을 자랑했으며 칼락물의 광장엔 수만 명이 모여 제의를 지켜봤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티칼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고 주변 지역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났다. 마야 저지대 전체로는 300만에서 500만 명에 달했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거대한 피라미드가 하나씩 완성됐다. 한 층, 두 층, 세 층,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린 돌의 산. 정교한 조각이 벽을 덮었고 신전 내부엔 화려한 벽화가 그려졌다.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광물과 식물에서 추출한 안료로 그려진 신들의 얼굴. 도시는 빛났다. 석회 백색 회반죽으로 덮인 피라미드들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얀 산맥처럼 보였다. 여행자가 정글을 헤치고 나와 티카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신들의 도시를 보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것이 번영의 정점이었다. 마야 문명의 황금기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번영이 크면 클수록 부담도 커졌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선 수천 명의 노동력이 필요했다. 돌을 채석장에서 캐고 수십 킬로미터를 운반하고 정확하게 쌓아 올리는 일. 한 피라미드를 완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석회 회반죽을 만들기 위해선 숲을 베어내고 나무를 태워야 했다. 석회석을 90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회반죽이 됐다. 한 피라미드를 덮기 위해 수백 톤의 회반죽이 필요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선 수천 그루의 나무가 연기로 사라졌다. 숲이 베어질 때마다 토양은 조금씩 약해졌다. 나무 뿌리가 사라지면서 땅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옥수수가 필요했고 더 많은 땅이 개간됐다. 휴경기는 점점 짧아졌고 땅은 회복할 시간을 잃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왕들은 서로 경쟁했다. 누가 더 높은 피라미드를 짓는지,
누가 더 많은 석비를 세우는지, 누가 더 화려한 제의를 올리는지, 그것이 신성한 왕의 권위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왕의 위대함은 그가 세운 건축물로 측정됐다. 멈추는 것은 약함의 표시였다. 그래서 모두가 계속 지었다. 경쟁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서기 800년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돌비문에서 기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야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돌에 새기는 걸 좋아했다. 즉위한 날 승리한 전투, 세운 신전, 맺은 동맹, 모든 것이 장기력 날짜와 함께 정확하게 기록됐다. 석비를 세우는 것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이 시간 속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행위였다.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록이 끊기기 시작했다. 코판에서 마지막 석비가 세워진 것은 서기 822년이었다. 18번째 왕 웍찬 카윌, YX, 파사제이, 첸 요파디의 재위 말기였다. 티칼의 마지막 날짜 기록은 869년, 칼랑물은 909년. 하나씩 도시들이 침묵했다. 왕들의 이름이 돌에서 사라졌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기록할 왕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기록할 여유가 없어진 걸까? 아니면 더 이상 기록할 업적이 없어진 걸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미완성된 신전들이었다. 건설이 중단된 피라미드, 반쯤만 새겨진 석비, 버려진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망치, 끌, 돌 조각들. 누군가 갑자기 일을 멈추고 떠난 것처럼 보였다. 점심을 먹으러 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더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났다. 급하게 세워진 방어벽들, 도시 중심부를 둘러싼 허술한 성벽들. 이전엔 없던 것들이었다. 마야 도시들은 개방적이었다. 방어벽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의례적이었고 통제 가능했으니까. 왕과 귀족을 포로로 잡는 것이 목적이었지 도시를 파괴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벽은 서둘러 쌓아졌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급조됐다. 돌들이 불규칙하게 쌓였고 회반죽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다. 불안의 징후였다. 공포의 냄새가 났다. 무역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야 도시들은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다. 흑요석은 과테말라 고지대에서, 옥은 모타구아 강 유역에서, 깃털은 멕시코, 남부에서, 카카오는 벨리즈와 온두라스에서, 소금은 해안에서 왔다. 물건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상인들이 정글 길을 따라 짐을 나르고 카누가 강을 따라 물자를 실어 날랐다. 하지만 서기 800년 이후 무역품의 질이 떨어졌다. 값비싼 옥 대신 값싼 조개 껍질이 사용됐고 정교한 도자기 대신 거칠게 만든 그릇이 나타났다. 수입품이 줄어들고 지역에서 만든 싸구려 대체품이 늘어났다. 예술의 수준도 퇴조했다. 한때 섬세하고 우아했던 조각들이 점점 거칠고 단순해졌다. 세부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혹은 그럴 기술을 가진 장인이 죽었거나 떠났다. 문명이 서서히 얇아지고 있었다. 겉은 여전히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비어가고 있었다. 정수리부터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남부 저지대의 도시들, 티칼, 코판, 팔렌케, 칼랑물, 이 위대한 이름들이 하나씩 쇠퇴했다. 반면 북부 유카탄 반도의 도시들은 여전히 번성했다. 우샤말, 치첸이차, 코바. 북부는 남부와 달랐다. 지하동굴 시스템인 세노테가 있어 지하수가 풍부했고 해안 무역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부는 정글 깊숙이 갇혀 있었고 물은 오직 저수지에 의존했다. 그리고 그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었다. 대조가 선명해졌다. 한쪽은 여전히 피라미드를 짓고 석비를 세우는 동안 다른 쪽은 건설을 멈추고 침묵했다. 문명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문명 자체가 축소되고 있었다. 수축하고 있었다. 도시들은 고요히 식어갔다. 광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모이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신전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제의는 뜸해졌다.
시장은 여전히 열렸지만 진열된 물건은 부족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모두가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왕은 여전히 피를 바쳤고 사제는 여전히 하늘을 읽었으며 농부는 여전히 씨를 뿌렸다. 의식은 계속됐다. 하지만 무언가 어긋나 있었다. 톱니바퀴가 맞지 않았다. 우주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다. 신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신들은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듣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경고의 소리를, 멈추라는 외침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화려한 문명의 중심에 하얀 피라미드의 그림자 속에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모든 것을 삼킬 것이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돌이킬 수 없게. 그리고 균열은 피로 벌어졌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다. 원래 마야의 전쟁은 의뢰였다. 신성한 게임이었다. 왕과 왕이 맞붙고 귀족과 귀족이 싸웠다. 목표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는 것이었다. 포로가 된 왕은 승자의 도시로 끌려갔다. 사람들이 늘어선 길을 따라 모욕당하며 맞으며 걸었다. 그리고 신전 계단에서 제2의 희생물이 됐다. 목이 잘리고 피가 돌을 적셨다. 그것은 신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었고 승리의 증거였으며 우주 질서의 일부였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죽이지 않았다. 도시는 파괴하지 않았다. 농경지는 불태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규칙이었으니까.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 전쟁조차 리듬이 있었다. 시작할 날이 있었고 끝낼 날이 있었다. 금성이 지평선에 나타나는 날 전쟁을 선포하고 의례가 끝나면 군대를 해산했다. 통제된 폭력, 신성한 피 흘림, 한계가 있는 파괴. 하지만 서기 700년대 후반부터 뭔가가 달라졌다. 전쟁이 격화됐다. 의례가 학살로 변했다. 고난파의 벽화가 그 변화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서기 790년경 그려진 이 벽화는 마야 예술 중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참혹하다. 첫 번째 방에는 왕과 귀족들이 화려한 깃털 의상을 입고 춤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제2의 준비, 음악이 들리는 듯하다. 두 번째 방에는 전투 장면이 펼쳐진다. 하지만 이건 의례적 전투가 아니다. 이건 학살이다. 전사들이 적을 때려 눕히고 창으로 찌르고 곤봉으로 머리를 부순다. 피가 사방으로 튀긴다. 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고 쓰러지고 두 손을 들어 애원한다. 하지만 자비는 없다.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생생해서 천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이 느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방, 포로들의 고문 장면. 알몸으로 계단에 앉은 포로들이 줄지어 있다. 어떤 이는 손톱이 뜯겨나갔고 어떤 이는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피가 계단을 따라 흐른다. 승리한 귀족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포로를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마치 일상적인 광경인 것처럼. 한 귀족은 포로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고 다른 귀족은 웃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참수. 잘린 머리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몸뚱이는 경련하며 쓰러진다. 이건 의례가 아니다. 이건 테러다. 메시지였다. 우리를 적대하지 마라. 이것이 대가다. 그것이 바로 의도였다. 전쟁의 성격이 바뀐 이유는 명확했다. 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옥수수가 모자랐고 물이 줄어들었으며 무역로가 끊겼다. 도시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이제 전쟁은 게임이 아니라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이기거나 죽거나, 내가 먹거나 네가 굶거나. 도스 피라스의 사례가 그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8세기 중반 이 도시의 왕들은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쳤다. 주변 도시를 하나씩 정복하고 조공을 강요하고 무역로를 장악했다. 한때 동맹이었던 도시들이 적이 됐다. 결혼으로 맺어진 혈연도 소용없었다. 배신이 일상이 됐다. 도스피라스는 페텐 지역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 했다. 석비엔 승리의 기록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 도시를 무릎 꿇렸다. 저 도시를 정복했다. 하지만 그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기 760년경 주변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억압받던 도시들이 연합했다. 연합군이 도스피라스를 포위했다. 이번엔 규칙이 없었다. 자비도 없었다. 도시는 포위됐고 물이 끊겼고 식량이 바닥났다. 주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왕은 제의를 올렸지만 소용없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고 적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왕궁은 불탔고 왕은 도망쳤다. 그리고 놀랍게도 살아남은 주민들은 신전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신들의 집, 수백 년 동안 신성하게 지켜온 건축물을 무너뜨려 그 돌로 성벽을 만들었다. 신성함보다 생존이 중요해진 순간이었다.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절망이 그 자리를 채운 순간, 신전이 요새가 됐다. 기도의 장소가 전쟁터가 됐다. 전쟁이 농경을 파괴했다. 밭이 불타고 관계시설이 부서지고 저수지가 오염되고 농부들이 도망쳤다. 파종기를 놓치면 그의 수확은 없었다. 수확이 없으면 다음의 씨앗도 없었다. 악순환이 시작됐다. 굶주림이 도시를 채웠고 굶주림은 더 많은 전쟁을 낳았다. 굶주린 도시가 이웃을 공격하고 공격받은 도시가 또 다른 이웃을 공격했다. 연쇄 반응. 왕들은 더욱 절박하게 피를 바쳤다. 자신의 혀를 더 깊이 뚫고 더 많은 포로를 희생시키고 더 화려한 제의를 올렸다. 신들에게 애원했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더 많은 피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다.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옥수수는 자라지 않았으며 적들은 멈추지 않았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왕이 정말 신과 대화할 수 있는가? 왕이 정말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왕이 정말 우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천년 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의문이 됐다. 어떤 도시에서는 왕궁이 공격당했다는 흔적도 발견된다. 내부의 반란, 백성이 왕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신성한 계약이 깨진 것이다. 전쟁의 불길이 도시의 등불을 하나씩 삼켜버렸다. 한때 촘촘했던 동맹 네트워크가 완전히 해체됐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됐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배신자가 됐다. 신뢰가 사라졌다. 상인들은 길을 두려워했고 무역은 중단됐다. 고립된 도시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피가 흘렀다. 신전의 계단은 피로 얼룩졌다. 한때 왕의 피만 흘렀던 그 계단에 이제 수십 수백 명의 포로 피가 흘렀다. 광장은 더 이상 제2의 장소가 아니라 공포의 무대가 됐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다. 아이들은 시체를 보며 자랐다. 정상이 무너졌다. 광기가 일상이 됐다. 그들의 신은 더 이상 피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무리 많은 포로를 죽여도, 아무리 많은 왕이 자신을 찢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비는 오지 않았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으며 굶주림은 계속됐다. 어쩌면 신들이 등을 돌린 것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벌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흘리지 않은 것인가? 너무 많은 나무를 벤 것인가? 아니면 너무 많은 신전을 세운 것인가? 너무 교만했던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경건하지 못한 것인가? 답은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신들의 침묵, 하늘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문명은 천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한 방울씩, 한 도시씩, 한 왕조씩, 되돌릴 수 없게, 멈출 수 없게. 하지만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전쟁은 증상이었을 뿐 병은 더 깊은 곳에 있었다. 마야는 스스로의 성공에 질식하고 있었다. 번영이 낳은 역설, 그들이 세운 모든 피라미드, 그들이 조각한 모든 석비, 그들이 그린 모든 벽화가 사실은 땅의 살을 깎아내며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얀 피라미드를 기억하는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던 그 석회 회반죽을 멀리서 보면
마치 눈 덮인 산처럼 보였던 그 찬란함을, 그 아름다움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 피라미드를 하얗게 덮기 위해 수백 톤의 석회 회반죽이 필요했다. 석회 회반죽을 만들려면 석회석을 잘게 부수고 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했다. 그 불을 피우기 위해 숲이 베어졌다. 계산을 해보자.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티칼의 주요 피라미드 하나를 덮는데 약 2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필요했다. 20제곱킬로미터. 서울 강남구와 비슷한 면적이다. 한 건물을 위해 티칼에만 수십 개의 피라미드가 있었다. 코판, 칼랑물, 팔렌케, 우샤툰, 나랑호, 엘미라도르, 수백 개의 도시, 수천 개의 건축물. 계산을 해보라. 얼마나 많은 나무가 연기로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숲이 하얀 벽을 위해 희생됐는지. 그리고 이건 피라미드만의 이야기다. 집을 짓고 불을 피우고 토기를 굽고 밭을 개간하는 데 필요한 나무는 또 얼마나 되는가? 숲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엔 눈에 띄지 않는다. 나무가 조금 줄어든 것뿐이다. 여전히 초록색이 보인다. 여전히 새가 운다. 하지만 나무 뿌리가 사라지면 토양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다. 비옥한 표토, 수백 년에 걸쳐 쌓인 부식토가 강으로 흘러간다. 땅은 점점 메말라진다. 영양분이 고갈된다. 옥수수가 예전만큼 자라지 않는다. 처음엔 90cm 자랐던 것이 80cm, 70cm, 60cm로 줄어든다. 이삭도 작아진다. 알갱이도 적어진다. 한 이삭에 500개 있던 알갱이가 400개, 300개로 줄어든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더 많은 잎이 더 적은 옥수수를 나눠 먹어야 한다. 해법은 더 많은 땅을 개간하는 것, 휴경기를 줄이는 것. 그러면 더 많은 숲이 사라지고 땅은 더 빨리 지친다. 악순환, 나선형 추락, 멈출 수 없는 하강. 그리고 씻겨 내려간 흙은 어디로 갔는가? 강으로, 습지로, 호수로 흘러갔다. 물이 탁해졌다. 햇빛이 물속 깊이 도달하지 못했다. 수생식물이 죽었다. 바닥의 흙으로 메워졌다. 습지는 마야 생태계의 핵심이었다. 물고기가 살고 새가 알을 낳고 식물이 자라는 곳. 단백질의 공급원이었고 약재의 보고였으며 물의 저장고였다. 하지만 흙이 쌓이면서 습지가 천천히 메워졌다. 깊이가 얕아졌다. 물이 고이지 못했다. 생물 다양성이 무너졌다. 사슴이 줄어들었다. 제규어가 사라졌다. 칠면조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물고기 떼가 사라졌다. 약용식물이 찾을 수 없게 됐다. 생태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호수 바닥을 파서 퇴적층을 분석했을 때 그 증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화분 분석, 각 시대의 층에 어떤 식물의 화분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기원전 몇 세기의 층에는 다양한 나무 화분이 가득했다. 세이바나무, 마호가니, 스페인 시더, 브레아디너트 나무, 울창한 열대우림의 흔적, 생물 다양성의 천국. 하지만 서기 700년 이후의 층에서는 나무 화분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풀과 관목 화분이 증가한다. 숲이 관목림으로 관목림이 초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서기 800년 이후 옥수수 화분이 급감한다. 농사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층층이 쌓인 흙 속에 재앙의 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화려한 도시가 사실은 주변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세워졌다는 역설. 피라미드 한 층 한 층이 숲의 죽음 위에 쌓였다. 신전의 하얀 벽은 재가 된 나무들의 유해로 칠해졌다. 석비 하나하나가 사라진 생명의 묘비였다. 문명은 아름다웠다. 정교했고 우아했고 경이로웠다. 사람들은 신전을 올려다보며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 우리 손으로.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살고 있었다. 자식 세대의 몫을 빼앗아 아버지 세대가 쓰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빌려올 미래가 더 이상 없어졌다. 계정이 고갈됐다. 신용이 바닥났다. 자연은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빚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생태학적 과부하 (ecological overshoot)
부른다. 환경이 재생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자원을 소비하는 것. 은행 계좌에서 이자보다 더 많이 인출하는 것. 처음엔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바닥이 난다. 마야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알았을까? 어쩌면 알았을 것이다. 늙은 농부는 숲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옥수수가 예전만큼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느꼈을 것이며 사냥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젊은 사제는 조상들의 기록과 현재를 비교하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왕은 계속 피라미드를 지어야 했다. 그것이 권위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선왕보다 작은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니까. 백성은 계속 경작해야 했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시스템이 관성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거대한 바위가 산비탈을 굴러내리듯이.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것. 방향을 바꾸려 해도 너무 늦은 것. 문명은 스스로의 근원을 파괴하며 성장했다. 뿌리를 먹으며 꽃을 피웠다. 그리고 꽃이 가장 화려하게 핀 순간 뿌리는 이미 썩어 있었다. 그들의 신전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지만 그 밑에 땅은 사라지고 있었다. 돌은 견고했지만 토양은 흘러갔다. 조각은 영원했지만 숲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격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연이 만든 재앙이 아니었다. 인간이 무대를 준비했고 자연은 그 무대 위에서 최후의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이 입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 침묵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그리고 하늘이 입을 닫았다. 서기 800년부터 약 150년 동안 유카탄 반도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다. 과학적 증거다. 멕시코와 벨리즈의 동굴에서 채취한 석순을 분석했을 때 그 기록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석순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수천 년에 걸쳐 한층 한층 쌓인 것이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물에 녹은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하면 당시 강우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기 810년, 820년, 860년, 910년. 네 차례의 극심한 가뭄이 연속으로 닥쳤다. 각각 3년에서 9년씩 지속됐다. 그 사이사이에도 평년보다 비가 적었다. 150년 동안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 평균 강우량이 40%나 감소했다. 어떤 해는 70%까지 줄어들었다. 천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이었다. 물이 말라붙었다. 티칼의 거대한 저수지들, 한때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물장난하던 그곳이 하나씩 바닥을 드러냈다. 진흙이 갈라지고 물고기가 죽어 썩었으며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도시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저수지 바닥으로 내려가 갈라진 틈 사이에 겨우 고인물을 떠냈다. 진흙이 섞인 벌레가 들끓는 병균이 득실거리는 물. 하지만 그마저도 곧 사라졌다. 우물이 말랐다. 샘이 멈췄다. 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일부 구간은 완전히 말라 하얀 돌바닥만 드러났다. 농부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지나가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구름은 희망처럼 보였지만 그저 그림자만 들이우고 떠나갔다. 조롱처럼 옥수수 밭이 시들었다.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다. 흙이 너무 건조해서 씨앗이 그냥 죽었다. 싹이 나도 자라지 못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가 말라비틀어졌으며 이삭이 형성되지 않았다. 운 좋게 이삭이 열려도 알갱이가 꽉 차지 않았다. 쭉정이었다. 손으로 눌러보면 텅 비어 있었다.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웠다. 수확량이 반으로 3분의 1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어떤 해는 거의 전멸했다. 들판은 갈색으로 변했다. 초록색이 사라졌다. 생명의 색이 사라졌다. 옥수수의 사람들에게서 옥수수가 사라졌다. 굶주림이 도시를 채웠다. 처음엔 곡물 창고의 비축분으로 버텼다. 왕실의 창고, 신전의 창고.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바닥이 났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다.
쓰고 떨궜지만 무언가 배를 채웠다. 풀뿌리를 캐먹었다. 벌레를 잡아먹었다. 쥐를 잡아먹었다. 평소라면 절대 먹지 않을 것들을 입에 넣었다. 아이들의 배가 부풀어 올랐다.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콰시오코르 콰시오코라 불리는 병. 사람들의 눈이 움푹 들어갔다. 피부가 뼈에 달라붙었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해골 같았다. 어머니들은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에게 물만 물렸고 아기들은 울지도 못한 채 죽어갔다. 그리고 갈증. 물이 없다는 것은 굶주림보다 더 빨리 죽음을 가져왔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부어 올랐으며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사람들은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셨다. 초록색 이끼가 낀 물을, 죽은 동물이 떠있는 물을. 병이 퍼졌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설사가 멈추지 않았고 탈수가 가속화됐다. 악순환이었다. 물이 없어서 죽고 더러운 물을 마셔서 죽었다. 약한 자들부터 죽어갔다. 아이들이 먼저 죽었다. 노인들이 그 다음이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하루에도 몇 명씩, 몇십 명씩 죽었다. 광장에 시체가 쌓였다. 처음엔 장례를 치렀지만 곧 그럴 힘도 시간도 여유도 없어졌다. 시체는 그냥 버려졌다. 도시 밖으로 끌려가 던져졌다. 독수리와 제규어의 먹이가 됐다. 죽음의 냄새가 거리를 채웠다. 제의가 광란으로 변했다. 왕은 더욱 절박하게 피를 바쳤다. 혀를 뚫는 것으론 부족했다. 더 깊이, 더 많이 찔렀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다. 바닥에 웅덩이가 생겼다. 어떤 왕은 과도한 출혈로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 포로를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희생시켰다. 신전계단이 피로 미끄러웠다. 잘린 머리가 쌓였다. 피라미드가 도살장이 됐다. 사제들은 밤낮으로 기도했다. 주문을 외웠다. 춤을 췄다. 향을 태웠다. 목이 쉴 때까지 노래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신들은 듣지 않았다. 하늘은 조롱하듯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이 땅을 구웠고 밤에는 차가운 별들이 무심하게 빛났다. 예전엔 신들의 눈으로 보였던 별들이 이제는 냉혹한 방관자처럼 느껴졌다. 우주는 아름다웠지만 무관심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다. 주먹을 쥐고 올려다봤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다. 대답이 없었다. 오직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별빛만이 있었다. 신의 침묵이 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1000년 동안 왕은 신과 인간을 잇는 달이었다. 왕이 피를 바치면 비가 내렸다. 왕이 제의를 올리면 옥수수가 자랐다. 그것이 계약이었다. 신성한 계약, 의심할 수 없는 진리. 하지만 이제 계약이 깨졌다. 왕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비는 오지 않았다. 왕이 아무리 기도해도 옥수수는 자라지 않았다. 그렇다면 왕은 더 이상 신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왕은 더 이상 신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백성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귀에 대고 나중엔 공공연하게 광장에서 왕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왕이 신들과 대화하지 못한다. 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떤 도시에서는 왕궁이 습격당했다. 왕이 폐위됐다. 왕이 죽임을 당했다. 왕조가 끝났다. 천년의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년이면 충분했다. 가뭄이 신앙을 말려버렸다. 기근, 전염병, 폭력, 절망, 그리고 마지막 선택.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많은 이들이 떠나기로 결정했다. 여기 남아봤자 죽음뿐이었다. 가족을 데리고 가진 것을 챙겨 도시의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신전도 피라미드도 왕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이제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했다. 그들은 정글 속으로 강을 따라 북쪽으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도시는 점점 비어갔다. 하늘이 침묵한 세기. 하늘이 입을 닫은 순간 신의 약속도 끊겼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위대한 문명이 무너졌다. 비는 오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뜨거운 햇빛만이, 끝없는 갈증만이 남았다. 그들은 조용히 떠났다. 폭발이 아니었다. 화산이 터지듯, 지진이 일어나듯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었다. 이건 느린 이탈이었다.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시를 떠났다. 어느 날 아침 한 농부 가족이 짐을 챙겼다. 옷가지 몇 벌, 도구 몇 개, 남은 옥수수 씨앗 한 줌, 그게 전부였다.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의 문을 닫았다. 아이를 업고 손을 잡고 그들은 도시의 문을 나섰다. 뒤돌아봤을까? 어쩌면 한 번쯤은 태어나고 자란 도시를, 조상들이 살았던 곳을, 신전의 하얀 벽을, 피라미드의 그림자 속에서 놀던 어린 시절을. 하지만 미련은 없었다. 미련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곳엔 미래가 없었으니까. 오직 죽음만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정글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다른 가족이 떠났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가족이, 1명, 2명, 10명, 100명,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사람들이 조용히 흘러나갔다. 출혈, 문명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장인도 떠났다. 돌을 깎던 조각가, 수십 년 동안 석비에 글리프를 새기던 사람.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섬세했다. 망치와 끌로 돌 속에서 아름다움을 끄집어냈다. 그의 아버지도 조각가였고 할아버지도 조각가였다. 대대로 돌을 다루던 가문, 왕의 얼굴을 새기고 신들의 형상을 조각하고 역사를 기록하던 이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석비를 세우는 이가 없었다. 왕은 죽었고 후계자는 권위가 없었으며 도시엔 돈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장을 쓰다듬었다. 평생의 동반자. 그리고 내려놓았다. 미완성된 석비를 뒤로하고 반쯤만 새겨진 왕의 얼굴을 뒤로하고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작품을. 그리고 떠났다. 북쪽으로. 사제들도 떠났다. 별을 읽던 이들, 시간을 기록하던 이들, 신과 대화하던 이들. 그들은 코덱스를 챙겼다. 가죽으로 싼 천문계산이 적힌 귀중한 책, 수백 년의 관찰 기록. 그것만은 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북쪽으로 향했다. 소문에 따르면 북쪽 유카탄의 도시들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고 했다. 치첸이차, 우샤말, 코바. 거기선 아직도 제의가 열리고 왕이 통치하고 사람들이 산다고 했다. 거기선 아직도 별을 관측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희망이었다. 작은 희망. 상인들도 떠났다. 무역로가 끊긴 지 오래였다. 카누는 강 어귀에 묶여 채 썩어가고 있었다. 거래할 물건도 거래할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가족을 데리고 해안으로 향했다. 바다로. 해상 무역이 새로운 기회였다. 육로가 막혔다면 뱃길을 찾으면 됐다. 카리브 해를 따라 북쪽으로 유카탄 반도를 돌아. 거기에 미래가 있을지도 몰랐다. 남겨진 사원과 왕좌. 불타지 않았다. 약탈당하지 않았다. 그냥 버려졌다. 신전의 문은 열린 채로 남았다. 제단에는 마지막 제의의 재가 식어가고 있었다. 향의 잔향이 아직 공기에 남아 있었다. 왕좌는 텅 비어 있었다. 깃털 머리 장식도 옥 목걸이도 제규어 가죽 망토도 없었다. 어쩌면 마지막 왕이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누군가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냥 시간 속에 흩어졌을지도 모른다. 중요하지 않았다. 왕좌는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냥 돌이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하지만 텅 빈 돌. 광장은 텅 비었다. 한때 수만 명이 모여 제의를 지켜보던 그곳. 춤과 노래와 향과 피가 가득했던 그곳. 이제 바람만이 지나갔다. 낙엽이 굴러다녔다. 새들이 석비 위에 앉아 울었다. 슬픈 노래를. 아니, 그냥 새의 노래를. 슬픔은 인간의 감정이니까.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신전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냥 떠났다. 왜냐하면 지킬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신들이 떠난 신전을 지켜서 뭐 하겠는가? 비를 내리지 않는 신에게 기도해서 뭐 하겠는가? 돌을 지켜봤자 배가 부르지 않았다. 피라미드가 물을 주지 않았다.
이건 포기가 아니었다. 이건 현실 인식이었다. 이건 생존의 선택이었다. 도시는 더 이상 그들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도시를 떠나는 것이 답이었다. 슬펐을까? 어쩌면. 하지만 슬픔보다 생존이 먼저였다. 도심에서 농촌으로, 대규모 집단에서 소규모 공동체로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티칼에 10만 명이 살았다면 이제는 강 유역에 100명씩, 숲 가장자리에 50명씩, 동굴 근처에 20명씩 흩어져 살았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필요가 없었다. 복잡한 관료 조직도 필요 없었다. 신성한 왕도, 사제 계급도, 군대도 필요 없었다. 가족과 씨앗과 도구만 있으면 됐다. 작은 밭을 일구고 빗물을 모으고 옥수수를 키웠다. 단순한 삶, 화려하지 않은 삶,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삶,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버려진 도시에 자연이 돌아왔다. 신전 위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바람이 씨앗을 날라왔다. 비가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떠나자 비가 돌아왔다.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에 하늘이 용서했을까? 아니면 그냥 기후순환이었을까? 알 수 없다. 씨앗이 돌 틈새에서 싹을 틔웠다. 뿌리가 벽을 갈랐다. 나무가 자랐다. 세이바 나무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솟아올랐다. 신성한 나무, 마야인들이 우주의 중심이라 믿었던 나무.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었고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들었다. 이끼가 석비를 덮었다. 초록색 용단처럼 부드럽게 글리프가 보이지 않게 됐다. 왕의 이름이 지워졌다.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랐다. 덩굴이 문을 막았다. 숲이 도시를 천천히, 부드럽게, 확실하게 삼키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확실했다. 10년, 50년, 100년, 500년, 매년 조금씩 정글이 침입했다. 벽돌 하나가 무너지고 지붕 한 조각이 떨어지고 기둥 하나가 쓰러졌다. 비가 돌을 씻었고 뿌리가 돌을 밀어냈으며 시간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날카로웠던 모서리가 둥그러졌다. 해반죽이 벗겨졌다. 하얗던 피라미드가 회색으로, 초록으로, 갈색으로 변했다. 제규어가 신전 안에서 새끼를 낳았다. 원숭이가 왕좌에 앉아 열매를 먹었다. 뱀이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새들이 석비에 둥지를 틀었다. 삶이 돌아왔다. 다른 종류의 삶이 돌이 흙이 되고 흙이 다시 생명을 낳았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벌레가 모이고 새가 노래했다. 생태계가 회복됐다. 인간이 떠나자 자연이 돌아왔다. 순환이었다. 영원한 순환. 문명이 숲을 베어냈고 이제 숲이 문명을 되찾았다. 균형이 복원됐다. 느리게, 조용히, 하지만 완전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년의 침묵. 숲이 문명을 품어하는 시간. 비가 내렸다. 햇빛이 나무숲을 통해 스며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동물들이 유적 사이를 걸어다녔다. 계절이 바뀌었다.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돌 속에는 여전히 글리프가 새겨져 있었다. 이끼 아래, 뿌리 사이, 침묵 속에 왕의 이름이, 전투의 날짜가, 신들의 이야기가, 사랑과 증오와 승리와 패배의 기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읽어주기를, 언젠가 세상이 다시 기억해주기를. 문명은 잠들었지만 이야기는 죽지 않았다. 돌은 기억한다. 언제까지나. 하지만 마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남부의 도시들이 침묵하는 동안 북부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문명의 중심이 이동했다. 남부 페텐저지대의 정글 도시들에서 북부 유카탄 반도의 건조한 땅으로 물이 다시 생존의 열쇠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유카탄에는 강이 없었다. 지표수가 거의 없었다. 비는 계절적이었고 땅은 빠르게 물을 흡수했다. 하지만 거기엔 세노테 시노테가 있었다. 지하 동굴 시스템, 석회암 지반이 무너져 생긴 천연 우물. 깊고 시원하고 맑은 물이 고여있는 곳. 어떤 것은 동굴 안에 숨어 있었고 어떤 것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
마야인들은 이곳을 신성하게 여겼다. 저승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세노테 주변에 새로운 도시들이 일어났다. 이곳은 남부 도시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건축 양식이 달랐다. 예술이 달랐다. 심지어 신들의 이름도 조금씩 달랐다. 왜냐하면 치첸이천은 순수한 마야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앙 멕시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톨텍, 문화와 융합됐다. 어쩌면 톨텍 전사들이 남하에서 도시를 장악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마야 엘리트들이 북쪽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진실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다. 치첸이차는 새로운 종류의 마야 도시였다. 더 군사적이고 더 실용적이고 더 유연했다. 전사 계급이 중요해졌고 상인 계급이 힘을 얻었다. 엘 카스티오, 쿠쿨칸의 피라미드. 이 건축물은 마야 천문학과 수학의 걸작이었다. 사면에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었다. 4 곱하기 91은 364. 거기에 꼭대기 신전 플랫폼을 더하면 365. 정확히 태양년의 날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춘분과 추분의 마법이었다. 이날들 해가 지는 순간 피라미드의 모서리가 만드는 그림자가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7 개의 삼각형. 마치 뱀의 몸처럼. 그리고 바닥의 뱀 머리 조각과 만났다. 쿠쿨칸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 신이 강림하는 순간 수천 명이 모여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과학과 신앙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 이것이 마야였다. 붕괴 이후에도 여전히 별을 읽고 시간을 계산하고 우주와 대화하는 문명.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 구조였다. 남부 도시들은 내륙 무역에 의존했다. 정글길을 따라 강을 따라 물자를 운반했다. 느리고 제한적이고 정치적 혼란에 취약했다. 하지만 치첸이차와 북부 도시들은 해상 무역로를 개척했다. 거대한 카누가 유카탄 반도를 돌았다. 동쪽 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온두라스까지 가서 서쪽으로 돌아 멕시코만을 건넜다. 한 척의 카누에 40명이 노를 저었고 수톤의 화물을 실었다.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 그들은 소금을 팔았다. 북부 해안의 소금은 품질이 좋았고 수요가 많았다. 꿀을 팔았다. 유카탄의 꿀은 중앙 아메리카 전역에서 유명했다. 면화, 코팔 향수, 흑요석 도구, 옥 장신구, 카카오, 깃털. 물건들이 카리브해를 가로질렀다. 무역항 도시들이 번성했다. 툴룸, 코수멜. 해상 무역의 이점은 명확했다. 더 빠르고 더 많은 물자를 운반할 수 있었으며 내륙의 정치적 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어떤 도시가 전쟁을 하든 어떤 왕조가 무너지든 바닷길은 열려 있었다. 이것이 북부마야 도시들이 남부의 붕괴에서 살아남은 핵심 이유였다. 그들은 적응했다. 규모를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문명은 죽지 않았다. 변신했다. 우샤말 UX마을도 번성했다. 3번 지어진 도시라는 뜻. 총독의 궁전은 후고 전기, 마야 건축의 걸작이었다. 길이 100m가 넘는 거대한 건물. 벽면 전체가 정교한 모자이크로 덮여 있었다. 2만 개가 넘는 돌 조각을 정확하게 맞춰 만든 기하학적 무늬. 그리고 비의 신차크, 체이에이치의 얼굴이 끝없이 반복됐다. 수백 개의 차크, 긴 코, 큰 눈, 말려 올라간 이빨. 비를 달라, 비를 달라, 비를 달라. 끝없는 기도가 돌에 새겨져 있었다. 가뭄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다. 트라우마가 예술이 됐다. 북부도 가뭄을 겪었다. 하지만 세노테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는 물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문명의 생존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영리하게, 티칼처럼 10만 명이 사는 초거대 도시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1만 명, 2만 명 규모의 중간 도시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경쟁적으로 짓지 않았다. 대신
효율적인 건축, 실용적인 디자인, 아름답지만 지속 가능한 구조에 집중했다. 숲을 무분별하게 베지 않았다. 자원 관리가 더 신중해졌다. 실패에서 배운 것이다. 남부의 붕괴가 쓰라린 교훈이었다. 그리고 스페인이 왔다. 1517년 첫 스페인 탐험대가 유카탄 해안에 도착했다. 1519년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렸다. 1524년 스페인군이 마야 땅으로 진군했다. 하지만 마야는 아즈텍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중앙집권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머리를 자르면 죽는 뱀이 아니라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였다. 한 도시를 정복해도 다른 도시는 여전히 저항했다. 정글이 그들을 보호했다. 질병이 그들을 괴롭혔지만 그들은 싸웠다. 수십 년 동안. 마지막 독립마야 도시국가인 페텐의 타야살은 1697년까지 버텼다. 스페인 정복 시작 후 무려 170년이 지나서야 함락됐다. 마지막 왕은 항복하지 않고 숲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다. 정복은 정치적 독립의 끝이었을 뿐 문화의 끝은 결코 아니었다. 마야인들은 살아남았다. 스페인어를 배웠지만 마야어도 계속 말했다.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옛 신들도 비밀리에 기억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인의 가면 뒤에 숨어 그들은 여전히 옛 제의를 올렸다. 직조 패턴에 도자기 무늬에 옥수수를 심는 방식에 아이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에 천년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저항은 총칼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었다. 오늘날 과테말라, 벨리즈,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약 700만 명이 넘는 마야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30개가 넘는 마야 언어를 사용한다. 유카텍, 키체, 칵치켈, 맘, 촐, 치오츠, 초르티, 각각 고유한 방언과 문화를 가진 언어들. 그들은 여전히 옥수수를 심는다. 여전히 토르티아를 굽는다. 여전히 별을 본다. 여전히 조상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만 바꿨을 뿐이다. 피라미드는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왕조는 끝났지만 혈통은 이어졌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문화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돌이 아니라 사람, 기념비가 아니라 기억, 건축물이 아니라 이야기. 문명은 사라져도 그 영혼은 잠들지 않는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침묵의 도시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마야 문자 해독의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1820년대부터 학자들은 시도했지만 100년이 넘도록 진전이 거의 없었다. 문자가 너무 복잡했다. 표음문자와 표의문자가 뒤섞여 있었고 하나의 소리를 여러 방법으로 쓸 수 있었으며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졌다. 마치 암호 같았다. 하지만 1950년대 돌파구가 찾아왔다. 러시아 언어학자 유리 쿠나로프, 유리 케이노로조브가 음성 기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국 학자 타티아나 프로스코리아코프가 결정적 발견을 했다. 석비의 글리프들이 단순한 달력과 신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였다. 구체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건들의 기록이었다. 침묵의 도시가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18토끼 왕이다. 나는 이날 태어났고 이날 왕위에 올랐으며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왕들의 이름이 들렸다. 파칼 대왕, 제규어 반려왕, 연기 원숭이 왕. 그들은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다. 사랑했고 싸웠고 배신당했고 죽었던 사람들. 석비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이 도시의 공주로 태어났고 저 도시의 왕자와 결혼했으며 두 왕국을 잇는 다리가 됐다. 동맹과 전쟁, 승리와 패배, 제의와 희생, 역사가 살아났다. 마야 역사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잃어버린 문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였다. 복잡하고 폭력적이고 아름답고 비극적인 인간의 드라마. 그들은 평화로운 천문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권력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을 창조하고 수학을 발명하고 우주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모순덩어리, 인간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는다. 모든 문명은 그 한계를 시험받는다. 환경의 한계에 자원의 한계, 권력의 한계. 마야는 세 가지 모두에서 한계를 넘어섰다. 환경을 파괴하며 성장했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번성했으며 왕권의 신성함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그리고 기후가 변했을 때, 가뭄이 왔을 때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 한 가지 위기가 아니라 복합적 위기였다. 환경 파괴, 인구 과잉, 전쟁 격화, 기후 변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터졌다. 완벽한 폭풍.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붕괴가 아니라 적응력에 있다. 마야는 사라지지 않았다. 변신했다.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했고 거대 도시에서 소규모 공동체로 전환했으며 내륙 무역에서 해상 무역으로 바꿨다. 그들은 배웠다. 실패해서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다. 적응하고 변화하고 생존하는 능력.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마야의 이야기는 경고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 문명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중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기억이고 피라미드가 아니라 지혜이며 권력이 아니라 적응력이다. 마야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 과테말라의 마을에서, 유카탄의 옥수수 밭에서, 치아파스의 산속에서,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배틀에 짜인 무늬 속에서, 제이용 토르티아를 만드는 손길 속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눈빛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별을 읽는다. 여전히 시간을 기억한다. 여전히 옥수수의 사람들이다. 정글 위로 별빛이 쏟아진다. 티칼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팔렌케의 신전 계단에서, 코판의 석비 옆에서 바람이 나무잎을 흔든다. 원숭이가 운다. 제규어가 어둠 속을 걷는다. 그리고 돌 속에 새겨진 글리프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난다. 왕의 이름, 전쟁의 날짜, 사랑의 기록, 신들의 이야기. 문명은 사라져도 그 이야기는 잠들지 않는다. 돌은 기억한다. 별은 여전히 빛난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 여전히 옥수수를 심고 토르티아를 굽고 조상의 이야기를 전한다. 좋은 밤 되세요. 마야의 별빛 아래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야 문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들의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